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고. 그래, 오늘 새로운 이제 동물의 영양과 소화, 맛있는 음식들이 이제 첫 장면에 띄어있는. 그래서 점심을 여러분이 안 드셨으면 조금 약간 괴로웠을. 그런데 전부들 점심 맛있게 드셨다니까. 자, 이 소화계 첫 장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일단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우리처럼 완벽한 소화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 동물로서. 일단 외부에 있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합시다. 동물은 모두 이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자기가 살아나갈 수가 없는 불행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개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탐해야만 돼. 왜냐? 식물처럼 무기물을 가지고서 유기물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영양 생물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든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흡수를 할 때 동물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일단 곰팡이와 동물의 차이점. 외부에 있는 먹이를 곰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먼저 처리를 하지. 분해를 하지. 바깥에서 먼저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흡수를 이렇게 하지, 곰팡이들은. 동물은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보자잖아. 일단 들어와 한 다음에 안에서 이거를 분해시킨. 그게 바로 소화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동물? 일단. 그것을 바깥에서 이게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분해했으면 깔끔하잖아. 그냥 안에서 괜히 이상한 지저분한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러나 또 이제 전략을 또 그렇게 했잖아. 우리 조상 탓을 해야지. 전략을 일단은 들어오자. 일단 애들을 꼬셔서 들어오게 하자.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강제로 어떻게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유인을 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하든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를 그럼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분해를 하고 그 안에서 잘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동화가 되는 걸 훨씬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분해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이만한 떡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를 꿀꺽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꿀꺽해서 몸 가려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아주 작은 미세한 조각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그래야 이게 흡수가 돼서 우리의 표면으로 흡수가 돼서 이제 원활하게 분산이 될 거 아니야. 그 원활하게 분산이 되는 건 또 다른 이제 기관계가 해야 될 일이고. 지난 제가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관계라는 것을 살펴본다고. 그래서 그 기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화계를 처음으로 살펴보는 거죠,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괜히 적나라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이런 생경한 언어 써가면서 괜히 뭐 있는 척 하면서 소화관이 어쩌고 입고 학문으로 결국 뭔가 뻥 뚫려 있는 거지, 우리의 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뚫려 있는 공간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가면서. 차차 그 음식물이, 불쌍한 음식물이 살라고 한때는 살았던 거예요. 한때는 최소한 살아있었던 그 생명체의 부분인데, 최소한. 그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무생물화 되면서 분해가 돼서 안으로 흡수되는 그 기능.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 쓸데없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되겠지. 들어와서 버리는. 그건 결국. 자, 그래서 뭐 완전 소화계, 불완전 소화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심심하면, 시간이 있을 때 심심하면 그냥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닭 플러스 무슨 조류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포유동물 같은 그런 동물들과 우리를 위시한 포유동물과 조금 다른 소화관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일단, 웬만한 식당에서 좋은 메뉴로,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똥집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쓸데없이 이상한 여기다 모래를 외쳐. 무슨 극기 훈련하나? 모래주머니 달고 산악 구보를 할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이빨이 제대로 잘 발달이 안 돼 있잖아. 잘 못 씹잖아.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갈아서 하는 아주 원시적인 원초적인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 얘기가 나아가면은 초식 동물하고 그런 육식 동물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 이의 구조가 조금 다르고. 왜냐하면 초식 동물은 훨씬 더 질긴 셀룰로즈 같은 것들을 일단 잘 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이 좀 다르고, 장의 길이가. 왜냐하면 초식 동물은 뭐냐? 소화를 원래 우리가 시킬 수 없게 되는 음식을 먹게끔 그 대신 훨씬 더 많잖아, 여기. 전 세계에, 전 지구에 널리 깔리고 깔린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누구 풀 뜯어 먹는 소리?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점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셀룰로즈라고 하는, 똑같은 식물에 있는 어떤 구조이지만, 녹말을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 일반 생물 1시간에 배웠잖아요. 녹말은 쉽게 분할을 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의 몸, 입 안에 있어요. 침에서 녹말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그냥 뭘 생기면 그냥 그대로 분비가 되어버려요. 워낙 녹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영양원이니까. 그러나 그 녹말과 분자 구조가 너무도 비슷한 셀룰로즈는, 녹말과 셀룰로즈는 뭐가 다릅니까? 녹말과 셀룰로즈의 공통점. 응? 모두 포도당으로 이루어졌어. 맞아요. 모두 포도당이야. 전부 포도당이 몇백 개가 있는 게 녹말. 그 다음에 셀룰로스도 포도당이 몇백 개가 있는 게 셀룰로스. 그런데 뭐가 다르지?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일본 생물학 좀 했네? 어떻게 달라요? 결합 방식이? 화학과니까 물어보는 겨. 알파 결합이냐, 베타 결합이냐? 전부 이 포도당들이 당분이 결합되는 그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일종의 공유결합이잖아요. 물 한 부장 빠지면서 두 당류 사이에 OH하고 H가 빠지면서 이렇게 딱 연결하는 글리코시드 결합인데, 녹말들은 알파 결합이라는 알파 글리코시드. 셀룰로즈는 베타 글리코시드. 베타와 알파가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지. 자, 포도당이 손에 손잡고를 하고 있는 거야죠. 글리코시드 결합을 쫙 녹말을 구조를 보거나 셀룰로즈 구조를 보면 포도당들이 전부 손에 손잡고 무대 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려고 있어. 손에 손잡고. 그러나 녹말의 경우는 손에 손잡고 전부 다 하나의 각자의 포도당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 정면으로, 얼굴로. 그러나 셀룰로즈는 어떻게? 한 녀석은 여러분을 보고,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엉덩이를 보여주고, 또 한 녀석은 이렇게 내가 이거 한 몇 번 하다가는 빽글빽글 돌아서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게 바로 베타 글리코시드.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르면 되는 거야. 셀룰로즈를 우리가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거 자르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자른다. 왜? 효소가 없어. 우리는. 그러면 저 풀 뜯어 먹는 말, 염소, 소, 기린, 낙타도 풀 먹겠지? 낙타도? 걔네들은 셀룰로스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나? 그들도 없어요. 장에다가 외주 줘가지고 들어와. 여기서 살아. 들어와.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좀 잘라줘.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동안에 이들의 장에서는
음식물이 조금 더 지체가 돼. 완행열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들의 장은 어떨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누가 더 길까? 초식이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작은 창자의 길이가 그런 식으로 그 차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앞권은 뭐냐면 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런 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네 개의 다른 공간으로 그렇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먹은 걸 다시 꺼냈다가 자기 오버히트한 거를 다시 꺼냈다가 다시 그냥 되새김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위에 네 개의 서로 다른 뭐. 자, 개요 이거 그것이. 이 장은 그래서 비교적 이 장과 다음 장은 아주 비교적 좀 평이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매우 쉬운 이런 거 배우려고 내가 대학 왔나?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이딴 거 배우려고 여기 왔나 할 정도로 아유 이거 뭐 이 정도의 여러분들 수준에 조금 양에 차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요 6장과 7장은. 그러나 그래도 이걸 조금 거쳐 가야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것만 뽑아 가지고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장 순환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사실 좀 볼 것들이 좀 나옵니다. 볼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소화 과정이 뭐 이딴 식으로 네 가지 단계로 돼 있다. 아 그래? 그럼 외워야 되겠네? 일단 섭취, 소화, 흡수, 배설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당연한 얘기를 좀 괜히 뭐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일단 들어와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소화와 흡수가 뭐가 다르냐라는 그거를 이해를 그냥 하면 되고 섭취하고 소화는 또 조금 다른 얘기냐? 그냥 들어오는 섭취인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소화라는 얘기는 이들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지. 분해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소화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망가뜨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망가뜨린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배설돼서 그냥 빠져나가면 그냥 헛일한 거고 에너지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요거지. 흡수를 해야 되는 그 흡수를 하는 그 기관, 흡수를 사실 가장 물론 위에서도 조금 흡수가 되긴 하고 그러나 흡수를 가장 전담을 해서 거기서 주종목 나의 주특기는 사실 흡수야 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작은 창자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에서 실제로 모든 일에 우리의 영향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소장이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소장을 이루는 그 표면, 그 상피세포들은 그만큼 뭐 육모세포 뭐 하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래서 곱창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엄청나게, 표면적이 넓은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소화라는, 그러니까 분해를 시킨다는,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뭐 당연한 얘기지. 그냥 힘쓰면 모든 게 다 돼 하는 식으로 무대포로 힘으로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기계적 소화, 메케니컬. 그러지 말고 야 머리를 써 머리를. 그 힘으로 무조건 되냐 그게? 너 다 있잖아 이런 거. 이 화학적 소화는 뭘 가지고 할까? 무슨 화학약품 가져와서 하나? 효소라는 것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소를 이 두 개가 서로 협동작전을 벌여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는 과정에서 소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화라는 것을 이제 섭취, 소화, 뭐 흡수, 배설을 모두 원활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뻥 뚫린 공간이라는 거죠. 뻥 뚫린 공간. 처음부터 입에서 항문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뻥 뚫린 공간에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마치 어떤 물품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그에서 공정의 공원들이 공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서 이 하나의 주 메인 컨베이어 벨트 이것을 일종의 소화관이라고 하면 그 양쪽에 삐죽삐죽 나와서 그것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속 기관들이 여기에 딸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거, 쓸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런 소화 부속 기관이 옆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을 또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카툰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일단 음식을 섭취를 하면 식도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입에서는 이제 이가 전부 그것을 기계적 소화를 시작을 하고, 입에서는 그럼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미 했잖아. 입에서 침에서 분비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녹말을 분해시키는 그 소화 효소,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도 이미 이제 거기에 다 분비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고 식도를 통해서 뭐 그 다음에 이 부속 기관들이 가면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간 무슨 뭐 또 쓸개 뭐 이런 것들이 옆에 다 붙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화학적 소화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집어넣는데 없나? 이거 다음에 나오나? 다음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기계적 소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그다지 높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당신이 맷돌로 갈듯이 조금 잘게 부숴가지고 사는 건데, 이제 화학적 소화에 있어서는 이거 역시 매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어차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선을 보이고 있으나, 뭐 돼지 삼겹살, 무슨 뭐 한우, 불고기, 뭐 잡채, 비빔밥, 피자, 뭐 햄버거 뭐 다 있지만 결국은 다 뭐야? 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소화를 할 때 그럼 이것을 소화라는 개념은 분해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분해를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하면 섭취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단백질, 고기에 그렇게 많다는 그 단백질들 없으면 안 되지. 그 우리 근육 키우고 뭐 그래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그래도 들어오면은 걔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분해를 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아미노산. 거꾸로 가면 되는 거지, 결국. 단백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미노산들이 섬섬, 옥수, 구슬 꿰듯이 쫙 한 것이 단백질이었고, 각각의 그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켰던 그 화학 결합은 이름이 뭐였죠? 펩타이드. 좋았어, 그 발음. 펩티드 대신에 펩타이드. I like that. 자, 미안, sorry. 그 펩티드 결합을 하나씩 잘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그 아미노산들만 있으면 충분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결국 해석이 돼야지. 아미노산만 되면 아미노산 수준에서 우리가 흡수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에요. 흡수라는 얘기는 뭐지? 장에서 흡수가 된다. 장 표면 그 육모세포의 뭐 이런 울퉁불퉁한 그 표면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아미노산이 육모세포는 뭔가 특별한 세포구나. 그리고 육모세포도 세포막이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만 되면 그냥 뚫고 그냥 전진하고 투명인간처럼 벽을 딱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지. 결국 각각의 그런 아미노산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장 표면에 있는 육모세포 표면은 무엇이 가서 마중 나가 있어? 그 수송체가 아니라 그 수송체들이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선별해서 너 루신이구나, 들어와. 루신 환영. 그다음에 뭐 시스테인 들어와, 환영 하는 식으로 각각의 통로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 통로가 이미 심지어 우리 표면까지도 그렇게 다 통로가 다 원활하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쫙쫙쫙쫙 들어갈 수 있게. 자,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밥을 먹든 떡을 먹든 무슨 뭐 빈대떡을 먹든 다 탄수화물을 먹든 이들은 전부 다당류, 녹말 뭐 아니면 끽 해봤자 이당류, 설탕류들이잖아. 이당류 같은. 그럼 어떻게 해? 여기까지만 와주면 되는 거지. 그게 역시 뭐야? 글리코시드 결합을 딱딱딱딱 잘라주는. 그러니까 이 효소들이 연결해주는 효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분해시켜주는 그런 효소들이 다 따로 있겠지. 여기.
그들이 여기저기 다 산재해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당류까지만 무슨 뭐 포도당이 됐든 뭐 또 다른 무슨 뭐 과당이 됐든 그런 단당류들까지만 해주면 알아서 단당류들을 인식해서 흡수를 해주는 너 들어와 포도당 너 잘 알아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수송체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수송체들이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단단한 그러한 수송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쫙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핵산도 필요하죠. 어떤 뭐를 먹든지 간에 그 안에 DNA 없는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 DNA 쓰레기라고 버려? 아니지. 그 DNA에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산은 어떻게 해? 뉴클리오티드 단계로 똑같은 얘기예요. 뉴클리오티드 단계로 분해한 다음에 흡수. 지방 역시 지방산.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고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것을 이제 설명한 그림에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는 뭐나 하는 식으로 얼핏 제가 얘기한 그 개요이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입에서부터 그런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런 것인데 일단 들어갈 때 입에서부터 일단 그 식도 위까지 연결되는 식도 플러스 위들은 사실 전부 다 무엇? 평활근,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평활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근육이니까 그 근육 역시 수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줘야 음식 뭐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식도와 이제 위 사이에 중간에 또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학문에도 우리가 잘 알지 관략근이라는 것을 각각의 여기 그 요소마다를 개폐를 조정할 그냥 뻥 뚫리게 놔두면 그냥 안 되지. 문이 여기 하나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는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었다가 해주는 그것도 일종의 근육이 여닫이를 이렇게 해주면 이 통로의 이 수송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 표현이 이렇게 특히 이제 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그것을 이제 딱 막아주는 관략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곳이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위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산이 분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화학적인 소화를 산으로서 아주 모든 것을 그냥 죽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곳인데 식도는 그렇지 않거든. 왜냐하면 위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위는 자기를 스스로를 벽을 보호하는 보호 코팅을 이렇게 해놓는데 그 코팅 조금만 더 올려주지. 그 이제 하는 김에 식도도 코팅을 좀 쫙 올려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네만 쏙 이렇게 코팅을 해놓고 이 식도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관략근이 딱 쪽을 막고 있지 않으면 그 산이 여기 와 올라와 버리면 이쪽은 난리가 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위산이 분비가 돼서 뭐 여기 합번이 온다든가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 식도도 평활근으로 되어 있느냐고 그렇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다 평활근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수축이 조절되는 그런 겁니다. 자, 뭐 똑같은 얘기. 질식했을 때 뭐 하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황하면 등부터 두드러지게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사실 개인사를 괜히 수업 시간에서 얘기해봤자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 장인어른이 이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병원에서 골절로 입원하셔서 퇴원을 하시는 날 골절 입원해서 퇴원을 하시겠다고 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동안 죽만 드시다가 밥 한 번 드시고 가시라고 하다가 밥을 드시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질식사 하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간병인이 그냥 제대로 응급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하고 그냥 두드리기만 한 거지.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그 크리티컬 타임을 뭐라 그러지? 아주 골든 타임 맞아.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서 세상에 그냥 그렇게 매우 슬픈
저야 뭐 장인어른이니까 그까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만은 이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나도 역시 너무 그냥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너무. 그래서 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남의 내가 나에게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당황하면 배웠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의 음식물을 소화할 때 조금 이건 위산이라는 것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하자는 얘기죠. 위산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산을 무슨 얘가 뭔 공장이야 뭐야? 지가 뭔데 여기 산을 만들어내지? 라고 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일반 생물학 1시간에 일반 생물학 1은 작은 미세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경우를 사실은 배웠습니다. 세포 안에서. 위처럼 위가 위산을 분비하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 산을 분비해가지고 산을 그득하게 저장해주는 세포 소기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혹시? 이건 무슨 뻔해서 없어요. 맞춘다고 해서 내가 1점 주거나 그러지 않아. 미안. 하지만 혹시 기억나는지.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많았잖아. 그 소기관들 중에서 마치 이 우리 몸에 위처럼 그런 식으로 소화 작용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고 리포솜? 리포솜은 화장품 곱게 먹어요. 비슷하지?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라이스라고 하는 건 부숴버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름이 라이소솜 하니까 한국말로 리소솜 하는 거지. 이게 걔네들은 왜 어떻게 해서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 위사 하고 나중에 소장에서 흡수를 하잖아. 그럼 무슨 아미노산의 형태든 단백질의 형태든 지방산의 형태든 각각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원하는 수요자들, 실제로 원하는 그 커스터머들이 있을 때 이 영양분들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그 영양분을 어떻게 쓸까? 그 영양분이 쓰여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쓰여지는 방식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어. 왜 탄수화물을 우리가 왜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죠? 부숴버리려고. 그 안에서 세포 안에서도 또 부숴가지고 무슨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화라고 얘기한 거 이해가 가하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이 유기호흡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또 훨씬 더 짧게 세포 단위에서 이들이 막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왔는데 단백질의 형태로 안 들어왔어? 또는 단백질을 훨씬 더 잘게 부숴야 되겠어? 아니 아미노산을 더 잘게 부숴야 되겠어? 할 때는 이 리소솜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또 강력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가수분해 효소들이 산성 조건에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리소솜은 어떻게 그 안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지? 기억나는지? 수소를 어떻게? 수소는 양성자 펌프 있잖아요. 양성자 펌프는 알지? 양성자 펌프. ATP를 써서 수소들 다 들어와. 다 내가 무슨 쿠폰 한 장씩 줄게. 문화상품권 하나씩 줄게. 들어와. 해서 수소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 안에 수소가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소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양성자 펌프잖아요. 그 양성자 펌프가 리소솜의 표면에는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것이 리소솜이라고 하면 여기에 양성자 펌프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 펑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수소들이 그득하게 되는 거지. 수소들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pH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산성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펑을 하려면 어떻게 돼? ADP로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바로 이 양성자 펌프. 똑같은 양성자 펌프. 정말 똑같은 양성자 펌프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 위벽을 이루는 세포에 똑같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안에 공간을 이런 식으로 수소를 채워 넣어버리는 거야. 뭐 똑같은 야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그럼 똑같이 쓰지 뭐. 그래서 위를 만드는데 위산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여기 안에 이 수소 이온을 엄청나게 그득하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와 같이 염으로 같이 서로 있을 수 있는 클로라이드 이온들도 같이 좀 집어넣고 해서 염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가 엄청나게 산성이니까 좋은 점이 일단 음식물들도 엄청 죽돼 버리듯이 산에다가 염산에다 뭐 집어넣으면 완전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 역시 세상에 어느 세균이 이 안에서 살아남을까 이런. 그래서 좀 좋은 거지. 살아남을까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까지 pH 2 정도의 산도쯤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세균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을 또 역시 또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균들도 많고. 어쨌든 자, 그래서 위 안에서 제대로 주요 분해가 되는 물질은 뭐냐 하면 4대 물질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핵산 중에서 뭐가 제일 가장 주요 위에서 단백질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놀랍게도 탄수화물은 잘 안 건드려.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은 잘 건드리지도 않고 지방도 뭐 이건 내 엘리가 아니야 하면서 안 건드려. 그다음에 핵산은 뭐 별로 관심.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위에서 분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러려면 단백질을 전담으로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걸 쓰나 단백질, 이 펩티드 결합을 특이적으로 잘라버리는 효소가 있어야 될까. 그 효소의 이름이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좀 특이한 것이 이것을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한 용어로 자이모전 또는 자이모겐 독일어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준비된 상태로 처음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확 활성화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 이 효소가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들을 자극하는 조건이 뭐여야 될까? 염산 같은 위산이 분비가 되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막 단백질을 막 분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칼을 숨기고 있다가 칼집에 숨기고 있다가 딱 신호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딱 칼을 뽑고서 하는 이러한 형식의 일을 하는 효소들을 자이모겐 또는 자이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이모전 중에 하나인 펩시노겐, 그러니까 이들은 더 돌림이 겐으로 끝나는 쉽게. 그래서 어떤 뭐 이상한 겐으로 나오면 펩시노겐.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제 나중에 순환계 가서 또 비슷한 친구가 또 나옵니다. 피브리노겐이라고 들어봤어요? 피브리노겐. 영어로 파이브리노전이라고 하는 피브리노겐은 피브린이라고는 들어봤어? 파이브린.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피브린 없이는 큰일 납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소니까. 근데 그 피브린 역시 피브리노겐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브리노겐의 경우는 정말 훨씬 더 이게 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혈액 응고시키는 그 단백질이 그냥 원래 항상 활성화되는 상태는 피브린의 형태로 혈액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우리의 혈액은 냉동 혈액이 금방 돼버리겠죠. 그래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설득력 일리가 있는 얘기죠.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가 상처 같은 것이 일어나서 야야 큰일 났다는 큐사인이 오면 그제서야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변화가 되는 이 끝이 또 노겐이냐 얘가 피브린 비슷한 방식으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변하는 거지. 이 위에서의 소화 효소는. 근데 이 펩시노겐은 펩신으로 변하는 그 자극 시그널은 염산 같은 산성 조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 없나 여기? 이 그림이 가장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협동작전을 벌여가지고서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을 벌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아름답기는 하나, 이래서 이것이 전부 되는구나. 아름답기는 하나, 그다지,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혹시 조금 더 하나 더 부수적인 정보를 여기 잠깐 끼워 넣는다면 히스타민, 어서 듣던 히스타민이네. 히스타민은 이제 우리가 면역계 들어가서도 히스타민의 이름을 또 듣게 될 것인데 들어봤어요, 히스타민? 요즘 특히 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항히스타민제 어쩌고저쩌고. 막 염증 같은 거 막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를 괜히 좀 접종을 했는데 뭐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하면 항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이 결국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이거든. 근데 얘는 또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 호르몬이 히스타민 호르몬이 바로 이 위산을 분비시키는 촉진을 시키는 그 신호로서 또 작용하는 히스타민. 그러니까 우리가 위산 분비 같은 게 너무 자꾸 이제 여기서 쓴물이 자꾸 나오고 죽겠어 할 때 위산 분비 억제 약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전부 이 히스타민을 역할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야야 좀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히스타민. 그러면 이제 위산 분비가 좀 약해져 가지고서 우리의 핫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히스타민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종의 빌런이네, 빌런. 자, 그 정도이고, 자,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도 여기저기 있는 이 그림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두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있을 때, 이 그림은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죠? 과정인데 주세포와 벽세포라고는 두 개 서로 구분된 위를 이루는 위벽을 이루는 세포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이 공간을 안으로 염산이 지금 분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염산이 분비가 되면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그 소화효소는 펩시노겐 역시 분비가 되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같은 조건이 맞아지는 이렇게 요 염산이라고 하는 요 산성 조건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벌여서 이 공간 안에서 효소가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효소를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성 되먹임이 아니라 음성 되먹임은 많이 들어봤죠. 일반 생물의 일시간에. 음성 되먹임은 뭡니까? 또 물론 화학 반응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음성 되먹임이라는 게 뭐야?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하잖아. 특히 이제는 그런 되먹임이라는 것이 음성 되먹임 같은 경우 되먹임이라는 것은 보통 이 대사 경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개 이상의 효소들이 순차적으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듯이 처음에 중간 산물이 있고 최종 산물이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 원재료가 있어 이런 식으로 거쳐가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효소가 여러 명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요. 효소한테 명이라는 명칭을 쓰다니. 효소가 첫 번째 효소, 두 번째 효소, 세 번째 효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들이 같이 붙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대사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산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물건을 이렇게 빼면 나중에 이쪽에 최종 산물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재고가 쌓이는데 어떤 팔 데도 없는 상품이 재고가 이렇게 그득 쌓이는데 계속 얘는 막 만들어내네. 옛날에 그 만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어릴 때 그 만화가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저 디즈니의 만화 중에 미키와 마법사라는 물동이를 주고 뭐 얘네들이 물을 계속 퍼내니까 마법으로 빗자루를 움직이게 하는 로봇으로 만드니까 이 빗자루들이 막 물을 계속 갖다 퍼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좋지 않았어. 그것을 보기. 저 물바다가 돼서 어쩌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산물이 어쩌다가 와가지고서 첫 번째 일을 하는 그 효소를 와서 쿡 등을 찔러버리는, 그래서 억제를 시키는. 그래서 이 산물이 와서 얘를 억제시키는 그런 기전을, 메커니즘을 진화시키면 그것이 좋은 거지. 경제적이 되는 거지. 산물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 이 효소를 완전히 여기서 스위치를 끄듯이 이 대사 경로를 완전히 셧 오프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산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뭐 음성 대먹임 작용이라는. 그래서 웬만한 대사 경로를 통해 갖고 웬만한 물질들은 그런 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게 가장 이제 순리적이잖아. 그래서 이쪽에 재고가 쌓이면 이제 그만하게 하고, 그럼 이쪽에 재고가 소진이 되면 그럼 다시 이것이 해제가 돼서 다시 만들고 하는 식으로 상식적인 이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음성 대먹임 과정인데, 양성 대먹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걷잡을 듯이 미친짓이 서로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뭐가 하나 만들어주면 얘 때문에 더 와서 이걸 더 자극시키는 거지. 왜 이럴까? 이 양성 대먹임은 왜 이런 약간 얼핏 보기에는 이건 좀 약간 미친 짓 아니야. 이것의 이점은 뭐가 있을까? 양성 대먹임에. 바로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변화되는 이 활성화 과정이 일종의 그런 양성 대먹임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되는데 위산이 훨씬 더 분비가 되면 될수록 얘네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성 대먹임이 많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대사 경로, 여러 개의 효소가 있는 대사 경로에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면 그 산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최종 산물이 쌓이게 되는 재고 누적의 속도가 훨씬 그냥 막 올라가겠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양성 대먹임은 그다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성 대먹임이 훨씬 잘 관찰이 되는 현상이지만 간혹 가다가 양성 대먹임도 있다. 그런데 이 양성 대먹임 과정이 바로 이 펩신이 펩시노겐을 생성하는 이 과정이, 펩신이 만들어지면 계속 활성화가 더 많은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전체적으로 비활성화되는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이게 탄력을 받잖아. 탄력. 활성화되는 속도가 그냥 갑자기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속도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이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없다면 되는데, 양성 대먹임이 있다면 이게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빨리. 그 얘기는 뭐야? 훨씬 더 빨리. 뭔가 음식물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는 빨리 좀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라는 식으로. 얘 지금 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분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려면 이 양성 대먹임 과정이 이러한 소화 효소의 활성화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일단 다 되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떠넘기냐 하면 자기네들의 산물을 유미즙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유미즙, 결국 죽이 되는 거야. 죽. 완전 모든 것이 그냥 막 망가져가지고 음식물들이 이상한 죽 같은 그런 덩어리로 돼가지고서 이 상태로 이 산성인 이런 것을 이제 어디다 넘겨야지? 다음 장소인 작은 창자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창자는 큰일 났지. 이제 뜨거운 감자를, 이 유미즙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엄청나게 산성인 물질 아니야. 그러니까 위는 자기들 멋대로 산성 이 물질을 막 마음대로 이제 다룰 수 있지만, 자기들은 완전히 보호 장구를 다 갖추고 있지만,
창자나 그 위에 있는 식도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보호 장구가 없는, 보호되지 않은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떼내기면 이제 장에서는 이걸 일단은 중화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이거 나 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화시켜서 약간 pH가 한 7 정도는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되어 벌어지겠죠. 자, 여기서 위에 대해서 바로 그 보호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위 점막입니다. 뮤코스라고 용어를 하는, 위가 이제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막이라는 이 특수한 보호막으로서. 그래서 이제 위벽 조직을 일단 산성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펩신, 얘가 단백질은 무조건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뽀개버리는데 위에 있는 위도 위벽 같은데 단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다 뽀개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도 야, 살살 해라 하고 이제 나야 나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엄청난 열악한 조건이란 말이야. 이 엄청난 산성 조건에서 더더군다나 언제 어느 때 갑자기 펩신이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단백질 그냥 뜯어 먹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이런 데서 견디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벽세포는 마모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매 바깥에 있는 이 피부세포들처럼, 우리의 피부세포도 거의 비슷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풍상을 견뎌내느라고 이 마모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포들의 특징은 뭐야? 줄기세포가, 이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훨씬 더 빨리 일을 해요. 재생을. 그래서 우리의 피부세포도 마찬가지고 위벽세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들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줄기세포들이 일을 하는 주기가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훨씬 짧은 인터벌로 야, 문제없어, 내가 또 만들어서 보낼게 하는 식으로. 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우리의 상피세포나, 그러니까 상피세포도 피부암 같은 것들이 상피세포에 주로 많이 걸린 이유가 그런 자외선 같은 것들이 강력한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이게 변이가 될, 그러면 이제 이 상피세포 바로 밑에 숨어 있는, 상피세포 바로 밑에 숨어 있는 그 피부 상피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줄기세포를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어떤 한 학생이 했는데, 줄기세포를 활용하면은 좋은 점 많지. 근데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줄기세포나 사실 이 암세포는 한 끗 차이. 많은 측면에서. 거의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이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가능성은, 리스크 팩터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부 그런 것들, 그 점막세포를 얘기하는 그런 폐 같은 것들이 암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속쓰림, 핫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것이 속쓰림이었구나, 핫번. 그것이 이제 식도 역류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도 역류라는 것은 원래는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 있으나 그 관략근이 뭔가가 잘못돼서, 관략근이 뭔가 상처를 입어서 이제 샌다든가, 오래된 자동차 윤활유 새가지고서 항상 윤활유 냄새 나는 타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내 얘기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산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속쓰림 말고 또 한 가지 주요 위의 장애는 위궤양이라고 하는, 이게 암으로 잘 이제 발전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가, 위벽 세포들이. 그래서 점막이 손상이 되면 금방 훨씬 더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상처가 많이 자주 날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자주 나면은 그 상처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해서 빨리빨리 복구를 시켜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 줄기세포 자체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럼 얘네들이 걷잡을 수 없은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궤양과 결부가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는 세균, 유명한 세균이 바로 그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세균이고, 한국 사람들한테 꽤 있다면서요. 이게 한국 사람 위장에 헬리코박터가 생긴 건 실제 모습은 사진으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들이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희한한 점은, 이제 경이로운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점은 pH 2의 위산
그런 산성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 위 점막을 구멍을 내버리는데 일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 사람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 막 벽에 구멍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또 역시 위궤양뿐만 아니라 그 위궤양이 자칫 발전할 수 있는 위암 발생에 또 큰 일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거 그냥 6장을 순식간에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50분은 언제나 생각대로 안 되네. 자, 10분 쉬고 다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들 가져가시든가 하세요.